안녕하세요. 제 인생에 있어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를 처리하고 지금은 후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한 여성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한 번쯤은 걸러내고 싶은 인연이 있진 않으신가요? 저는 제 인생에 그런 인연이 있게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살면서 단 한 번도 남이랑 원수질 일을 지어본 적도 없었고 주변 사람들과도 잘 지내는 사람이었기에 내 인생에 있어 끔찍하리만큼 싫은 인연이 생기게 될 줄은 정말 알지 못했죠. 하지만 저의 잘못이 아닌 누군가의 잘못을 통해서도 걸러내고 싶은 인연은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요 몇 년 사이에 알게 되었는데요. 다행히도 지금은 그 악연을 잘 걷어내고서 가볍고 후련한 삶을 살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럼 저에게 어떤 악연이 있었던 걸까? 분리수거도 안 되는 쓰레기, 아니, 재활용도 안 되는 인연이 누구였는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려드릴게요. 저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평범한 집안이라고 하면 적당히 잘 살고 적당히 어려움 없이 사는 집에서 태어났다는 말인데요. 저도 사연튜브 애청자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기가 막힌 사연들을 많이 들어보면 가난하게 살아오신 분들, 인생의 험난한 일을 너무 많이 겪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진짜 그런 일, 그런 어려움 하나 없이 평탄하게만 잘 살아온 인생이었어요. 적당히 돈 잘 버시는 부모님 밑에서 용돈 받아가며 대학까지 나왔고, 나름 공부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기에 대학도 인서울로 나와서 취업도 어렵지 않게 했죠. 취업을 해서도 주변의 사람들이 좋아서 적응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행복하게 일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니 저는 사연튜브에서 랜선을 통해서 만난 분들에 비하면 정말 평탄하고 평범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힘든 거 없이 고생 없이 잘 지내던 저는 남편도 잘 만났어요. 소개팅을 통해서 만났는데 제 회사 지인이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성격 좋고 생긴 것도 괜찮으니까 한번 만나보라고 하더라고요. 인물 좋고 성격 좋고 거기에 사업해서 돈도 좀 있다는데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어서 소개팅 자리에 나갔어요. 근데 진짜 인물이 반반하니 괜찮던 거 있죠? 적당한 매너도 있고 사람을 질리게 하거나 부담스럽게 하지 않을 정도의 유머 감각도 있는 게 호감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몇 번 더 만나보니 사람이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모난 구석 없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연애를 시작했어요. 연애는 거의 2년 정도 했습니다. 연애를 하는 동안 여느 연인들처럼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알콩달콩 서로 행복한 시간들도 많이 보내면서 서로에게 더 많이 가까워졌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생각을 했어요. 결혼식을 할 때는 집안끼리 수준 차이는 좀 났습니다. 남편 쪽은 시댁 부모님과 함께 남편이 같이 사업을 하고 있었기에 꽤나 잘 사는 집안이었거든요. 반면에 저희 집은 평범한 쪽에 속했기에 경제적인 면에서 차이가 좀 있는 편이었죠. 근데 다행히도 남편 쪽 부모님이 그런 것에 크게 연연해 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대신에 한 가지 당황스러운 이야기는 하셨어요. 양가의 결혼 허락을 다 받고 본격적인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시모가 저를 부르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우리 집이 좀 잘 사는 거 너도 알지? 근데 나나 내 남편은 아무리 돈이 있다고 해도 여지껏 애들한테 막 퍼주면서 살지 않았어. 지금까지 그래서 얘네는 용돈도 많이 못 받고 대학생 때부터 지들이 알바하면서 살았다. 그러니까 니네 결혼하는 비용이나 신혼집도 너희가 알아서 구해서 살아. 우리는 딱 3천만 원 보태줄 테니까. 그 3천만 원도 안 보태줄까 하다가 그래도 자식 결혼인데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해주기로 한 거니까 이것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뭐 너희 집안에서도 돈을 좀 보태주실 테니 그것 가지고 니들이 알아서 신혼집이든 살림이든 다 잘 구해봐. 아,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보태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죠. 부모가 자식한테 돈 주는 게 당연한 일은 아니잖아요.
주신 거 감사하게 받고 그거 보태서 결혼 준비 잘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시모의 신혼집이든 살림이든 다 우리가 알아서 구하라고 한 그 말에 전 처음에는 조금 당황을 했습니다. 근데 뭐 옛날 시대에나 남자 쪽에서 집 해오고 여자 쪽에서 혼수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지. 제가 결혼을 할 때는 그런 집보다는 처음부터 둘이 같이 구해서 같이 시작하는 부부들도 많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저도 무조건 퍼주는 부모의 사랑도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오히려 나중에 더 생각을 해보니 그런 시모의 마인드가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남편과 상의를 해서 우리끼리 알아서 준비해서 결혼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너무 무리해서 집을 구하진 않았어요. 제 월급이나 남편이 벌어오는 돈 안에서도 여유를 가지고 적당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집을 구해서 시댁에서 주신 돈과 저와 남편이 그동안 모아놓은 돈들을 합하고도 부족한 금액을 대출받아 집을 샀죠. 그리고 저희 친정집에서 돈을 보태주셔서 그걸로 집안 살림들을 여유 있게 구매할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결혼을 잘 하고 나서 신혼여행을 딱 갔다 왔을 때였어요. 신혼여행에서 갔다 오자마자 남편이 시모가 저한테 했던 말과는 비교도 안 되게 당혹스러운 말을 하는 거 있죠. 여보, 우리 이제 앞으로 경제적인 부분도 얘기를 해야 하잖아.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야. 당신이 버는 거 다르고 내가 버는 거 다르잖아. 그래서 말인데 우리 일단 경제권은 좀 각자 관리를 하는 게 어때? 당신이 버는 건 당신이 관리하고 내가 버는 건 내가 관리하고 말이야. 대신에 우리 둘이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공동으로 쓰는 건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 거지. 생활비 통장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한 달에 얼마씩 우리가 생활비를 각자 넣는 거야. 그리고 또 우리 집 대출 받은 거 이자도 나가야 하니까 이자 통장은 또 그걸로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각자 돈을 넣고 하는 거지. 내 생각 어때? 여보. 근데 진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난 자기를 진짜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거랑 이건 또 다른 문제니까 말을 하는 거야. 이런 내 생각 이해해 줄 수 있지?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좀 당황을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부부라면 무엇이든지 다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혼 후에는 자연스럽게 경제를 합쳐서 서로 알뜰하게 쓰면서 돈 모으는 재미로 살면 되겠다 하면서 나름 행복한 미래를 꿈꿔왔기 때문에 남편의 제안에 상당히 당황스러운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순간 고민을 했지만 어쨌든 현실은 저보다는 남편이 돈을 더 많이 벌었기에 제 생각을 강요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거기다가 요즘 젊은 부부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도 했기에 저는 고민 끝에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죠. 저희는 서로 상의를 하면서 생활비는 각자 내면서 식비나 공과금 같은 것들을 같이 해결하기로 했고 그 외에 드는 교통비라든지 본인에게 드는 비용은 본인 돈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도 결정하면서 이게 부부가 맞는 건가? 이러면 그냥 서로 애인처럼 살 때랑 뭐가 다른가 싶었지만 남편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니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진짜 당혹스러운 건 바로 그 다음에 튀어나왔습니다. 남편이 지금까지 한 제안은 제가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이었지만 이 다음 제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시면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 있으실 텐데요. 남편은 이자 내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근데 우리 이 집 살 때 우리 부모님이 3천만 원 보태주셨잖아. 그 나머지 금액으로 우리 돈 모은 거 그냥 얼마 대충 보태고 나머진 대출 받아서 산 거니까 나는 3천만 원에 대한 값은 제외하고 이자 낼게. 당신 이해하지? 뭐? 아니, 여보, 그래도 그건 좀 심한 거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우리 부모님도 살림살이 구하는데 보태라고 돈 주셨잖아. 그걸로 우리 가구하고 가전제품 사고 다 했는데 나도 그럼 보탠 거 아니야? 우리 지금 가전제품 할부 나가는 게 뭐가 있어? 다 우리 부모님이 주신 걸로 산 덕에 카드 할부값 나가는 것도 하나도 없고 다 좋은 가구들로 넉넉하게 살 수 있었던 거잖아.
그리고 내가 사면서 계산 다 해봤는데 가구 산 비용만 해도 3천만 원 돼. 아, 그거야. 일시불로 샀으니까 당연히 이자 나갈 게 없지. 근데 이건 경우가 좀 다르잖아. 우린 부모님이 돈을 보태주셨어도 이자가 꼬박꼬박 나가는데 돈 더 많이 보탠 내가 이자를 자기랑 똑같이 내는 건 조금 불공평하지 않아? 그게 무슨 근본 없는 논리야. 어쨌든 우리 집 살 때나 살림살이 구비할 때나 우리 집안 그리고 당신이랑 내가 보탠 돈 다 합하면 비슷해. 심지어 집 살 땐 자기가 사업한답시고 투자할 돈 필요하다면서 집값에 보태는 것도 내가 더 보탰잖아. 내가 어디 치사하게 당신처럼 하나하나 다 따져볼까? 그러길 바래? 그리고 어떻게 부부가 그렇게 계산적으로만 살아? 부부라면 그냥 있든 없든 서로 희생할 수 있는 부분은 희생하면서 서로 그렇게 사는 거지. 당신 이렇게 결혼하자마자 성 그을래? 아, 아니, 여보. 난 그런 게 아니라 부부끼리도 정확한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을 한 거지. 알았어. 당신 말 들어보니까 당신 말에 일리가 있네. 그렇게 할게. 우리 이자도 똑같이 내는 걸로 하자. 내가 생각이 짧았어. 미안해, 여보. 으이구, 진짜. 한 번만 더 이렇게 성 긋고 사람 서운하게 만들어라. 그땐 얄짤 없을 줄 알아. 알았어, 알았어. 내가 미안해. 남편은 다행히 제가 하는 말에 더 토를 달지 않고 제 의견대로 따라왔어요. 아마도 여기에서 남편이 여전히 치사하게 나오고 끝까지 계산적으로 나왔더라면 아마 저는 이 결혼 생활에 대해 다시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이때는 혼인신고도 안 했을 때였기에 언제든 돌이킬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한 고비를 지내고 남은 결혼 생활들은 초반의 경제적인 부분들을 정한 대로 잘 지켜가면서 서로 알콩달콩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 6개월을 잘 지냈고 저는 6개월 뒤에 남편에게 큰 배신감을 느껴야 했죠. 여전히 저희는 그 이자 통장에 각자 이자금을 내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어이없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였죠. 남편과 저는 자는 패턴이 좀 달랐기 때문에 항상 제가 먼저 잠들고 남편은 저보다도 기본 한두 시간은 더 있다가 잠에 들곤 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로 제가 먼저 잠이 들었고 남편은 나중에 잤는데 중간에 제가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어 깨버린 거죠. 그래서 안방에서 나와 주방으로 가려는데 그때 거실에서 남편이 누군가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통화 소리를 들은 저는 충격을 받게 되었죠. 왜냐하면 남편이 시모에게 돈을 달라며 떼를 쓰고 있었거든요. 아, 엄마, 이번 달 이자 왜 안 보내? 내일 이자 나가는 날이라니까? 와이프가 아까 내일 이자 나가는 날이라 통장 확인하는데 내가 아직 돈 안 넣어놔서 물어봤다고. 빨리 지금 당장 보내. 그래야 내가 거기에 돈을 넣어놓지. 아, 진짜 그거 매달 까먹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어? 아, 지금 당장 보내. 당장. 저는 남편이 통화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그동안 시모에게서 돈을 받아 저희 집 대출이자를 내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애들을 독립적으로 키운다는 시부모의 말이 거짓이었다는 게 드러나기도 했지만 남편 역시 그걸 저한테 깜쪽같이 속이고 여태껏 이자를 자기가 다 냈던 것 마냥 행동한 게 너무나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걸 숨길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남편에게 나가서 따졌죠. 당신, 지금 그거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우리 집 대출 이자, 그거 당신 몫을 어머님이 다 내주고 계셨던 거였어? 나 지금 다 들었어. 바른 대로 말해야 할 거야. 제가 남편에게 가서 따지자 남편은 매우 당황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내 어차피 걸린 거 막 나가자 싶었는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여보, 아 근데 어차피 이거 이자 우리 각자 내는 건데 상관없지 않아? 내가 내든 우리 부모님이 내주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당신은 당신대로 이자 잘 내고 난 나대로 이자 안 밀리고 내는 게 중요한 거지. 뻔뻔한 태도로 나오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기가 찼습니다.
그래서 계속 화가 난 채로 말했죠. 당신 지금까지 그럼 나한테 거짓말한 거잖아. 그때 어머님이 뭐라고 그러셨어? 독립심 키운다면서 돈도 허투루 막 주면서 당신이랑 아가씨 키우지 않았다고 그러셨잖아. 그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잖아. 그리고 결혼도 해서 가정 있는 사람이 언제까지 부모한테 손 벌리려고 했던 건데? 당신이 마마보이야 뭐야? 뭐? 아니 마마보이는 말이 심하잖아. 뭐가 심해? 당신 설마 지금까지 우리 생활비도 그렇게 해서 어머님께 뜯어낸 거 아니지? 그건 당신이 한 거 맞지? 아이, 맞아. 그건 내가 한 거야. 진짜 믿어줘. 안 되겠어. 내가 처음부터 내키지 않았는데, 그래도 당신이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버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지금 보니까 안 되겠다. 당장 경제권 합쳐. 그리고 그 돈 다 내가 관리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당신이 뒤에서 또 무슨 거짓말 할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나 당신이 벌어오는 돈 허투루 쓸 생각 없고 알뜰살뜰하게 제대로 관리해 줄 테니까 당장 합쳐. 그리고 오늘부터 시댁에 손 벌리는 짓 그만해. 다 큰 성인이 결혼해서 분가하고 출가했으면 더 이상 부모한테 손 벌리지 말고 자기가 다 책임지고 사는 거지. 왜 손을 벌려? 그러니까 앞으론 도움받을 생각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해. 알아들었어? 아이, 그래도 경제권 합치는 건 당신 나한테 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나는 내 전 재산 당신한테 다 줘도 안 아까워. 부부란 게 그런 거 아니야? 경제권 합치기 싫으면 우리 이 결혼도 다시 생각해. 난 당신한테 또 두 번 속기도 싫으니까. 제가 제 의견을 강력하게 어필하자 남편은 그제서야 제가 단단히 각오를 했다는 걸 느끼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알겠다고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남편의 거짓말 들통을 계기로 경제를 합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권은 제가 다 가지고 왔고요. 물론 저는 그때부터 더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남편이 밖에서 힘들게 버는 돈을 흥청망청 쓸 생각도 없었을 뿐더러 열심히 모아서 나중에 우리 아기와 우리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쓰고 싶었거든요. 남편도 오히려 나중엔 제가 정직하고 야무지게 가게 관리를 하니까 오히려 이렇게 경제를 합친 걸 너무 잘했다면서 좋아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또 한 번의 고비를 넘길 수 있었죠. 그 뒤로는 너무 잘 지냈어요. 저의 결혼 생활엔 어떠한 걸림돌도 없었고 남편과는 점점 더 끈끈해지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근데 딱 하나 아쉬운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남편과 저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나지 못했다는 거였죠. 저희 부부는 아기를 가지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아기가 생기질 않더라고요. 몇 번의 시도를 해도 안 돼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남편과 저는 아기를 낳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임신이 좀 어려운 상태고 저도 좀 어려워서 서로 상황이 안 좋은 케이스라고 하더군요. 그날 병원에 가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꼭 남편과 저를 닮은 아기를 낳고 싶었기에 거기에서 오는 상실감이 너무나 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부터 시작해서 집에 들어가는 내내 많이 울었는데 그때 남편이 절 안아주면서 다독여주더라고요. 여보, 괜찮아. 우리한테 아기가 없으면 어때? 우리 둘이 더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면 되는 거지. 난 괜찮아. 난 자기만 있으면 돼. 그래도 너무 아쉬워. 나 진짜 자기랑 아기 낳고 오순도순 잘 키워보고 싶었는데. 그래, 아쉽지만 어쩌겠어. 우리 둘 다 임신이 어렵다는데. 여보, 우리 둘이 잘 살자. 뚝해. 괜찮아. 다행히 남편이 저 대신 덤덤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저희는 아기에 대한 미련은 깔끔하게 포기하고, 저희 둘이서 잘 지내기로 했어요. 그렇게 한 8, 9년을 아무 탈 없이 너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둘만 살기 적적해서 강아지도 입양해서 키우며 나름 잘 살고 있었죠. 근데 그러다 우리 집에는 좋은 일도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계속해서 여러 사업에 투자를 조금씩 하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던 중이었는데 그때 마침 마스크 사업에 투자를 했다가 때마침 코시국이 터지게 되면서 확 성공을 하게 되었거든요. 저도 남편도 너무나 기뻐서 막 축하를 해줬어요. 남편은 원래 미세먼지가 하도 심하니까 그걸 보고 마스크 쪽으로 나중에 승산이 있을 수도 있겠다면서 투자를 한 건데 그게 정말 운이 좋게도 코시국이 터져버리면서 한 사람당 한두 개씩만 사야 하는 현실에까지 이르니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큰 성공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였죠. 근데 거기까진 좋았습니다. 남편이나 시댁이 잘 되면 저한테도 좋은 거니까요. 하지만 오히려 남편의 성공이 저의 불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이나 시댁은 공장 규모를 넓히고 기계를 더 넣어가면서 열심히 사업을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승승장구하던 시기였죠. 근데 거기까진 좋아요. 거기까진 남편도 그냥 단지 신이 나서 사업에 더 뛰어들었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시댁에서도 같이 투자를 했던 것이기에 다들 진짜 경사났다며 신나게 일을 했죠. 근데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너무 성공을 해버리니까 사람이 진짜 변하는 게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남편과 시댁은 점점 거만해져 가는데 그게 걷잡을 수가 없었어요. 일단 남편은 돈이 많아지니까 또다시 옛날 버릇이 나오더라고요. 여보, 요즘 나 돈 잘 벌잖아. 그래서 말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야. 이건 누가 봐도 내가 손해인 것 같아. 우리 그냥 다시 살림 나누자. 각자 경제권 각자 관리하자고. 나 솔직히 그동안 내가 희생 많이 했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다시 살림 나눠.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진짜 너무 황당했어요. 사람이 돈 좀 번다고 이렇게 본심이 나오는 게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안 되겠다 싶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나가자 싶어 바로 강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 그럼 경제권 나누는 대신에 살림도 다 나눠서 해. 당신 그동안 나랑 같이 살면서 어떻게 했니? 내가 더 일찍 퇴근하고 당신은 사업한답시고 늦게 퇴근하면서 내가 집안일 거의 다 했지? 주말에도 당신은 거래처 사람들이랑 골프 치러 나가고 또 사업차 나간다고 하면서 집안일 등한시한 거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당신 옷도 당신이 다 빨고 집안 청소도 똑같이 배분해서 해. 뭐? 아니 그거야 그런 일을 원래 여자가 하는 거잖아. 뭐라고? 야, 너 조선시대 사람이니? 어디 멀리서 타임머신 타고 날라왔어? 어디서 여자가 하는 일 남자가 하는 일 따지고 있어. 막말로 네가 그동안 전등을 한번 갈아봤어? 음식물 쓰레기 한 번을 치워봤어? 벽에 못질 하나 못하는 네가 감히 여자가 하는 일을 운우네? 야, 그렇게 따지면 네가 이 집에서 가장이라 치고 한 게 뭐가 있는데? 그리고 돈도 네가 벌어온 건 내가 다 알뜰살뜰하게 모은 거 너 잊었니? 그 돈 너한테 있었음 진작에 다 공중분해됐어. 알아? 너 지금도 돈 좀 번다고 외제차 막 몇 억짜리 질러버리고 어울리지도 않는 명품 휘감으면서 지내는데 그거 다 너한테 맡겨놨으면 아주 잘도 모아져 있었겠다.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지금 있는 돈이라도 제대로 건사하고 싶으면 그냥 살던 대로 살아. 저는 남편이 또 치사하게 나오길래 똑같이 치사하게 맞장구를 쳐줬습니다. 진짜로 남편은 그동안 사업한답시고 살림에 거의 참여를 안 했거든요. 처음엔 많이 싸우고 다투기도 했는데 워낙에 살림이 몸에 안 배이는 사람이라서 제가 좀 포기하고 살았는데 또 이렇게 돈 문제로 치사하게 나오니 저도 똑같이 치사하게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또 남편이 깨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끝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근데 웬걸요? 이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커다란 배신이 기다리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뒤로 남편과 저는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돈을 흥청망청 써대고 있었고 저는 아무리 남편이 돈을 가져다 주지만 그래도 그걸로 사치 부리지 않고 잘 저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아껴도 남편이 너무 써대니까 돈이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돈 좀 작작 써. 당신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도 있는 건데 그때 생각해서 한창 잘 될 때 모아야지. 왜 그렇게 펑펑 써대는 건데? 제발 철 좀 들어. 지금 당신이 이 집안에 돈 가져다 줘도 남는 게 없다고. 이 여편네야. 네가 처음부터 경제권 가지고 간다고 했으면 그것도 네가 알아서 관리를 해야지. 안 되면 네가 나처럼 돈을 더 벌 수 있게 투잡을 뛰든 쓰리잡을 뛰든 해. 난 내가 번 거 번 만큼 쓰는 건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뭐? 당신 말 진짜 못되게 할래? 나중을 생각하라고 나중을. 막말로 이 코시국이 언제까지 갈 줄 알고. 이거 다 해결되고 나면 마스크가 언제까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제발 멀리 봐라 좀 멀리. 아 이게 진짜 하늘 같은 남편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야 그러니까 기도해. 네가 좀 빌라고. 이 코시국이 끝나지 않게. 하여간에 왜 이렇게 사람이 부정적이야? 에이 짜증나. 야 나 오늘 밖에서 자고 온다. 그냥 너 혼자 계속 그렇게 궁상맞은 생각하면서 주무세요. 남편은 너무나 달라져 있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저한테 이런 말을 전혀 못했을 텐데 정말 너무나도 사람이 많이 변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시댁에 가서도 이런 말을 하면 시댁도 마찬가지로 너무 현재만 보고 현재에만 빠져서 지내고 있었죠. 저는 이런 결혼 생활에 점점 지치기 시작했고 점점 남편과 같이 사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지도 못한 선물이 저에게 찾아왔고 저는 이 선물로 인해서 우리 부부가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저의 이런 예상과는 달리 저는 임신을 통해 행복과 불행 모두를 다 동시에 느껴야만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남편과 결혼한 지 11년 정도 되었고 남편의 거만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마스크가 너무 잘 팔리니까 더 기고만장해서는 사업을 무리해서 막 확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불안해서 더는 확장하지 말고 이쯤에서 자리 잡고 팔라며 조언을 해줬었는데 그것도 남편이 도무지 듣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면서 남편과도 사이가 점점 소원해질 때쯤 선물이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너무나 바래왔지만 가능성이 적어 포기하고 있었던 임신이 되니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아무리 미운 남편이라도 이제 자식이 생겼으니 다시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하는 바람도 생겨났었죠.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조금이라도 빨리 남편과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연차를 내고 친정엄마와 같이 산부인과를 다녀왔기에 친정엄마는 미리 알고 같이 기뻐해 주셨어요. 남은 건 남편과 시댁뿐이었기에 저는 친정엄마는 집에 보내고 남편에게는 퇴근하는 대로 시댁으로 바로 오라고 하고는 저도 시간 맞춰서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서프라이즈로 준비한 초음파 사진을 가지고 가서 남편과 시댁 사람들을 다 한데 모은 채로 보여주었죠. 다들 기뻐하며 축하해 줄 거란 생각에 기대감을 가지고 보여준 저는 그대로 배신감과 함께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처참한 상황이네요. 짜잔! 이것 보세요. 어머님, 아버님, 여보, 저 임신했어요. 어머님, 아버님은 이제 할아버지가 되는 거고, 나랑 자기는 엄마, 아빠가 되는 거예요. 어때? 정말 너무 감격스럽지 않아요? 여보, 진짜 나 너무너무 기뻐. 드디어 우리 아기 생겼어. 저는 초음파 사진을 꺼내 보이며 흥분에 가득 찬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한과 동시에 상대방에게서는 제가 생각했던 반응이 아닌 전혀 예상치도 못한 반응들이 흘러나왔죠. 뭐라고? 임신을 해? 당신이? 어? 여보. 이것 봐. 우리 아기 사진이야. 오늘 나 병원에 잠깐 갔다 오겠다고 했잖아. 엄마랑 같이 다녀왔는데 임신이래. 정말 놀랍지? 너무 기쁘지?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다시 되묻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이야,
말이 좀 되는 소리를 해라. 니네가 지금까지 살면서 11년 동안 애가 안 생겼는데 이제 와서 애가 생겼다고? 그게 말이 돼? 야, 너 똑바로 말해. 바른 대로 말하는 게 좋을 거다. 이거 누구 애야? 누구시냐고. 막말로 똑같은 밭에 같은 씨를 그렇게 계속 뿌려댔는데도 안 나던 게 이제와 갑자기 났으면 그건 씨가 바뀌었다는 소리밖에 더 되니? 어? 대체 얘 누구 애야? 어? 네?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 여보, 잘 생각해봐. 나 말고 다른 인간이 있으니까 지금 애가 생겼지. 바른 대로 말해. 누구야? 대체 누구냐고? 당신 애라고 당신 애. 나한테 다른 사람이 어딨어? 아니, 난 믿을 수 없어. 바른 대로 말해. 누구 애냐고? 저는 정말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고 억울해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일었어요. 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 싶어 정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야, 네 자식 맞다고. 너 얘가 네 자식 맞으면 어떻게 할래? 어? 어떻게 할 거냐고. 어쩌긴 뭘 어째. 걔가 내 애가 아닌 거에 내 인생을 다 걸 수 있어. 왜 이래? 인생? 야, 네 인생 역겨워서 갖고 싶지도 않아. 다 필요 없고 얘가 네 애 맞으면 재산 다 나한테 내놔. 아파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아파트 내놓으라고. 야, 꼴에 또 그 아파트 집값 오른 건 알아서 나름 욕심 좀 내보는 거냐? 그래, 좋다. 야, 대신에 그 애가 내 애가 아닌 거 나오면 넌 조용히 내 인생에서 사라지는 거다. 알았지? 이 인간이 끝까지. 그래, 좋다, 좋아. 나도 네 인생이랑 더는 엮여서 살고 싶지 않아. 너 딱 기다려. 저는 정말 그 자리에서 이혼 충동을 느꼈지만 어떻든 이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했기에 아이를 낳고 유전자 검사까지 모두 완벽하게 해서 남편의 자식인 걸 다 인증하고 나서 위자료의 아파트까지 톡톡히 챙기기 위해 이혼을 미뤘습니다. 대신에 더는 같이 살 수 없었기에 저는 따로 나와 친정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아기가 태어나기 전 저는 정말 놀라운 사실을 또 하나 알게 되었고 거기에서 저는 정말 애 떨어질 뻔했다는 말을 실감할 수밖에 없었죠.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 있었어요. 신우이는 사람이 괜찮아서 결혼해서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 다툴 때도 신우이는 꼭 제 편을 들어주곤 했습니다. 근데 그런 신우이가 어느 날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곤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주었죠. 아가씨, 웬일로 얼굴을 보자고 한 거예요? 오빠랑 제 이야기 듣고서 그러는 거죠? 저 아기 낳고 유전자 검사까지 하고 남편하고 이혼할 거예요. 서로 그러기로 합의 다 봤어요. 아가씨도 다 들었을 거잖아요. 네, 다 들었어요. 언니, 내가 언니 그 임신한 거 알리는 날 집에 있었어야 했는데 아휴, 하필 출장 가 있는 바람에 언니 마음고생 많이 심했죠. 얼마나 상심이 컸겠어요. 역시 아가씨라도 알아주니 다행이네요. 근데 이제는 저 그 인간들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정을 해도 싫어요. 그냥 남편과는 애 문제를 떠나서도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언니, 제가 진짜 이 말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정말 많이 고민했는데 아무래도 언니한테 꼭 전해줘야 할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이에요, 아가씨? 저한테 꼭 전해야 할 말이 있다뇨? 그게 언니 지금 임신 초기라 조심해야 하는 거 알아서 정말 제가 고민 많이 했는데 있잖아요. 실은 오빠 지금 만나는 사람 있어요. 저는 신우의 말을 듣고는 손에 들고 있는 음료수 잔을 놓칠 뻔했습니다.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기에 너무나 충격이었죠. 뭐라고요? 사실이에요? 아가씨가 지금 저한테 말한 거 다 사실이냐고요? 네, 사실이에요. 오빠 지금 만나는 사람 있어요.
그것도 부잣집 딸. 심지어 우리 엄마가 소개시켜 준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어머님이 소개시켜 주셨다고요? 네. 엄마가 아는 지인 중에 결혼 정보회사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요즘 저희 집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엄마가 욕심이 생겼는지 이참에 부잣집 며느리 새로 얻어야겠다면서 엄마 그 지인한테 여자 좀 알아봐 달라고 했나 보더라고요. 오빤 그걸 알고도 선보러 나가선 그 여자 지금까지 만나고 있어요. 그게 벌써 3개월 이상 된 얘기예요. 난 진짜 알고 싶지 않았는데 그 여자랑 오빠가 잘 돼가는 와중에 언니가 또 임신을 했다는데 그게 당연히 오빠라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라 그냥 언니한테 유책 넘기고 이혼할 생각에 집에서 하도 신나하면서 떠들어대는 바람에 알게 됐어요. 미안해요, 언니. 임신 중에 이런 소식 전해서. 신우이는 진심으로 저한테 미안하다는 듯이 말을 했고 저는 거기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하나 다시 머리를 굴리고 있던 찰나에 신우이가 저한테 종이 하나를 넘겨주더라고요. 언니, 이거 그 여자 핸드폰 번호예요. 제가 오빠 우리 집에 와 있을 때 오빠 몰래 핸드폰 뒤져서 알아낸 거예요. 이 인간이 어찌나 당당한지 비밀번호도 안 걸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다행히 쉽게 알아내긴 했는데 이거 언니한테 줄게요. 이걸로 언니가 그 여자 직접 만나서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이게 제가 언니한테 해줄 수 있는 제일 큰 배려인 것 같아요. 신우이는 저에게 그 여자의 번호를 알려주었고 저는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번호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했죠. 한참 고민을 하다가 그 여자를 만나기로 했어요. 그 여자한테 당당하게 전화를 걸어 제 존재를 밝히는데 그쪽에서도 아주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다행히 다음 날 바로 약속을 잡을 수 있어서 그 여자와 바로 대면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불렀어요? 오빠한테 들었는데 지금 둘이 이혼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면서요? 둘이 벌써 그런 얘기까지 다 했어요? 그쪽은 자존심도 없나 봐요? 와이프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만나는 거 보니까. 뭐 어때요? 그 와이프보다 내가 더 좋다는데. 그리고 오빠가 그쪽이랑 내가 오늘 만나는 것도 다 알아요. 오빠가 그러던데요. 혹시 그쪽이 위자료 얘기 꺼내면 자기가 다 내주겠다면서 아무 걱정하지 말고 만나고 오라고. 우리 오빠가 날 이 정도로 좋아해요. 저는 이 여자의 말을 들으면서 더 기가 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상한 대로 그대로 해주기로 했죠. 어머, 그래요? 알았어요. 그쪽이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줄게요. 근데 좀 기다려야 할 거예요. 내가 우리 애 태어나고 유전자 검사해서 무조건 그 인간 아기인 거 증명해서 뭐든 다 뜯어낼 생각이니까. 그때도 그 사랑이 영원한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요. 저는 제 할 말만 하고는 그대로 휙 뒤돌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유전자 검사를 했죠. 유전자 검사를 하기 전에는 그 인간에게 먼저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당신, 내 뱃속에 있는 애가 유전자 검사해서 당신 애라는 거 증명되면 나한테 분명 재산 준다고 했어. 분명히 당신 말로 지금 우리 살고 있는 그 아파트 준다고 했잖아. 맞지? 아, 그래, 맞다고. 다 준다고 내가. 근데 그게 내 애일 리가 있어? 11년 동안 안 생기던 애가 갑자기 잘도 생겼겠다. 야, 스스로 무덤 파지 말고 그냥 더 취해지지 말고 여기서 나가 떨어져. 싫은데? 진짜 취해지는 게 누가 되는 건지 그건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지. 두고 봐. 그리고 이 대화 녹음해서 공중 받아놓을 거야. 그래, 너 알아서 해라. 어차피 다 아닐 거니까. 끝까지 이 남자는 제 뱃속에 있는 애가 아니라고 확신을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한 그 약속에 대해 말하면서 공증까지 받는 걸 서슴없어 하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그게 고마웠죠 뭐. 자, 그럼 여러분,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맞아요.
여러분이 딱 예상하시는 그 결과입니다. 당연히 제 아이는 그 인간의 아이가 맞았고 저는 유전자 검사한 걸 그대로 가지고 가서 시댁에 던져주며 말했어요. 자, 이제 됐지? 이거 당신 자식인 거 이제 약속한 대로 우리 이혼하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나한테 내놔. 그리고 재산 분할 톡톡히 하고 당신한테 유책사유 있는 거 다 알고 있지? 나 당신 상간녀한테도 위자료 소송 다 걸 거니까 나한테 줄 돈 톡톡하게 준비해놔야 할 거야. 저는 기세등등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야말로 제가 제대로 복수를 해줄 수 있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기고만장해져서는 저한테 더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 어디 한번 그렇게 해봐. 그 아파트? 너 줄게. 어차피 나 이제 돈 많아. 앞으로 벌게 수두룩한데 거지 동냥하는 셈 치면 되는 거지 뭐. 야, 그거 먹고 깔끔하게 떨어져라.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모두 부수며 깽판을 놓고 싶었지만 이제 앞으로 제가 책임져야 할 아기가 있었기에 혹시나 제 섣부른 행동 하나가 이혼 절차에 죄를 뿌리게 될까 싶어 조용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우리 아기를 보면서 아빠 없이 혼자 살아가야 할 게 너무 마음이 아파 한참을 부여안고는 울어야 했어요. 그래도 엄마는 강하다고 하잖아요. 저는 아이 하나만 보고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자 했고 남편에게 받은 재산들을 가지고 워킹맘으로 열심히 지냈습니다. 이혼은 순조롭게 다 끝이 났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저에게 그냥 다 줄 것처럼 하더니 나중에는 돈이 아까웠는지 못 주겠다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에게 유책이 있었고 남편과 대화한 녹음을 공증까지 받아놓은 것이 있었기에 그대로 저에게 다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저에게는 복수가 되었기에 그 이후에는 아이한테만 집중하며 살고 있었죠. 근데 여러분, 진짜 복수는 이후에 제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되었답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다 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이유가 맞습니다. 남편과 이혼 후 시간이 좀 흐른 뒤에 정부에서는 더 이상 마스크를 끼지 않아도 된다는 공식 발표를 했고 그 이후부터는 마스크를 찾는 사람이 사라졌죠. 그러니 남편 사업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당연히 망할 수밖에요. 결혼 중일 때부터 이미 사업을 늘리겠다며 기계를 사들이고 공장 규모를 늘리고 하더니 완전히 큰 코 다쳐버린 셈이었습니다. 근데 더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완전 전세가 역전돼서 그 콧대 높던 인간은 어디로 갔는지 양육비를 안 보내길래 전화를 했더니 글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나 진짜 지금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있어. 나 진짜 너무 힘든 상황이야. 그러니까 양육비 양자도 꺼내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남편은 다짜고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전화를 확 끊어버리더라고요. 하지만 거기에서 봐줄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전화를 해서 양육비를 보내라고 닥달을 했고 남편은 급기야 제 전화를 다 무시해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러더니 다음 날이 돼서는 정말 헛웃음 날 정도로 어이없는 전화를 해왔죠. 여보, 내가 좀 알아봤는데 내가 당신한테 준 아파트 집값이 더 올랐더라. 당신 지금 부자잖아. 그러니까 말인데 나 그 집 명의로 1억만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내가 금방 갚을게. 어? 제발. 나 지금 완전히 혼자야. 그 여자도 내가 지 위자료까지 다 내줬는데 나 망하니까 바로 등 돌리고 떠났다고. 나 너무 불쌍하지 않아? 그러니까 제발 좀 도와줘, 여보. 야, 누가 네 여보야? 너랑 나랑 이혼한 지가 언젠데. 그리고 이 삐리리야. 네가 네 아들 버리고 마누라 버리고 갔으면 그 대가는 스스로 치러야지. 어디서 돈을 빌려달라 말아야? 야, 넌 내가 경고하는데 당장 양육비 안 보내면 내가 법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네 통장 탈탈 털어낼 거니까 그 꼴까지 보고 싶지 않으면 제대로 양육비 보내라. 어디서 못 같은 게 나한테 감히 1억을 빌려달래?
그러니까 내가 너 사람 일 모르는 거라고 적당히 하면서 살라고 했지? 다 네 자업자득이야. 꼬시다 이놈아. 우리 다신 이딴 일로 전화하지 말자. 한 번만 더 전화해봐. 이 남자는 저와 이혼하고 나서 그 상간이하고 바로 결혼까지 했는데 코시국이 끝나고 마스크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리면서 이혼까지 당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완전 사업이 망하면서 빚더미에 앉아서 직원들 월급은커녕 시댁 집까지 다 팔아 넘겼는데도 손해를 다 못 메꾼 것 같더라고요. 결국에는 남편과 시댁은 완전히 나락으로 망해버렸고 사업 정리는 물론이거니와 떵떵거리며 타고 다녔던 수입 외제차고 뭐고 다 처분하고는 거의 거지처럼 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아들이 보고 싶다면서 별 웃기지도 않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여보, 나 우리 아들 보고 싶은데 나 솔직히 이혼하면서 우리 애 얼굴도 제대로 못 봤잖아. 그러니까 딱 한 번만 보여줘라. 웃기지 마. 절대로 니놈한텐 내 아들 못 보여줘.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보여달래? 뻔뻔한 것도 적당히 해라. 그리고 너 내가 함부로 나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했지? 쓸데없는 걸로 전화 또 하기만 해. 그때 나의 스토커로 고소해버릴 거니까. 저는 그렇게 남편의 전화를 또 한 번 무시하고는 끊어버렸습니다. 양육비 문제 때문에 완전히 연락을 끊어버릴 수 없었기에 전화는 살려둘 수밖에 없었지만 그 이후로는 양육비를 안 보내줄 때만 제가 연락을 하고 그 외에는 일절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는 저한테도 버림을 받고 그 상간이한테도 버림을 받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시댁과 남편의 최후였습니다. 그들은 지하 단칸방에 들어가서 세 식구가 살고 있는 듯 했고 시누이만 바라보면서 지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누이는 개념이 있는 사람인지라 그들에게 돈을 함부로 다 퍼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다시 일해서 벌어먹으라면서 돈을 일체 넣어주지 않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사장으로 일하며 직원들을 부렸던 전 남편이 이제는 직장에 다니면서 수많은 직원 중에 한 명으로 일하면서 저한테 양육비도 보내고 지 부모를 먹여 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그들의 최후였어요. 여러분, 사람 일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좋은 날이 오면 나쁜 날도 분명히 오기 마련인데 남편과 시댁은 어리석게도 그 세상의 이치를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아마 알고 있었어도 현실에 눈이 멀어 그게 잘 알아채지지 못한 거였겠죠. 그리고 그게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이 아닐까 싶네요. 저는 대신 그들의 어리석음 덕분에 우리 아들이랑 잘 지내고 있는 중이에요. 남편이 준 집은 앞으로 계속해서 집값이 오를 것 같아서 처분하지 않고 기다리는 중이랍니다. 아이와는 친정에서 지내고 있어서 일 안 하시는 엄마가 제가 출근하는 동안에 아기를 케어해주고 있는 중이랍니다. 엄마 덕분에 저는 편하게 우리 아기 키우면서 잘 지내고 있고요. 솔직히 결혼 생활보다도 우리 아이와 같이 사는 이 삶이 저는 더 행복하고 좋아서 한편으로는 이 삶이 가능하도록 해준 남편한테 고맙기까지 하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우리 아이랑 더 열심히, 더 행복하게 살 예정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우리 사연투부 구독자님들은 제발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쓰게 됐어요. 항상 있어도 없는 것처럼 겸손히 살아가는 게 나중에 큰 코 다치지 않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구독자님들은 부디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되 항상 보석을 자랑하고 내놓고 다니는 게 아니라 잘 품고서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시길 바라며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